2014년 일본 도쿄 경시청에 도착한 한 통의 제보 편지. 그런데 이를 본 수사관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20년 전에 내가 2명의 사람을 더 죽였습니다. 본인의 살인을 제보를 한 거예요? 2명을 더 죽였으면 이미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1명을. 살인 제보 편지를 보낸 사람은 일본 3대 야쿠자 스미 요시카이의 전 보스 야노 오사무. 그는 2003년 권총을 난사해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이미 복역 중인 사형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저지른 살인 외에 경찰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또 다른 살인 사건을 스스로 제보한 겁니다. 영화 암수살인 약간 내용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게. 일본을 발칵 뒤집은 사형수의 암수살인 자백에 경시청은 범죄 조직 전담반을 투입, 실종자들을 대조해가며 수사에 돌입했고요. 사형수 야노의 제보와 조직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사이타마현과 가나가와현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2년에 걸친 수사 끝에 드디어 2016년 사형수 야노의 말대로 1996년과 98년에 실종됐던 두 남성의 백골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와, 진짜였네. 그러면 사형수라고 했었는데 추가 범행이 밝혀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미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 야노는 이례적으로 2018년 또 다른 살인 사건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내가 죽인 거 아닌데요. 경찰 양반들이 헛다리 짚으셨네. 아유, 억울해라. 아유. 재판 과정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며 무죄를 주장한 사형수 야노. 그런데 정말 더 뜻밖의 사실은 도쿄 지방법원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야? 시체가 나왔다면서. 그 말을 갑자기 왜 바꾸는 거예요? 너무 뻔뻔하네. 사실 얼마나 많은 경찰이 몇 년 동안 수사에 매달리면서 힘들었겠습니까? 사형수 야노가 암수살인을 스스로 제보하고도 무죄를 받은 결정적 이유. 피고인은 사형 집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거짓 고백을 할 동기가 충분해 믿을 수가 없다. 재판부는 사형수 야노가 거짓 제보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을 통해 사형 집행을 지연시키려 했다고 판단.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 이상 지나고 사건 관련 관계자가 모두 사망한 데다 발견된 사체만으로는 사망 원인 등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발견된 시체는 뭐 누구였던 건지 뭐 밝혀졌나요? 지난해 사형수 야노가 숨을 거두며 안타깝게도 누가 두 사람을 죽였는지 그리고 야노가 어떻게 그 사건을 알고 있었는지 사건의 진상은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범죄 사실을 알았다는 건데 고인의 죽음을 밝혀주지 못할 망정 이 거짓 제보로 이걸 이용하다니요. 하늘에서라도 제대로 반성하길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2015년 4월 4일 오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지역에서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 마이클 토마스 슬레이저. 그런데 미등이 고장난 한 차량이 그의 눈에 띄었고 그는 차량 정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해당 차량을 멈춰 세웠는데요. 그런데 도망간다. 도망가나요? 딱지 끊으려고 그러는 건 뭐, 왜 저러는 거야? 갑자기 차를 버리고 왜 도망가? 어. 차량 도둑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량 보통 탈취범. 그런 게 많잖아. 교통단속에 걸리자 갑자기 도주를 시도한 운전자 월터 라머 스콧. 사실 그는 과거 10여 차례 체포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이력 때문이었는지 스콧은 경찰 슬레이저를 피해 달아났고요. 슬레이저는 곧바로 스콧을 뒤쫓았는데요. 네. 그런데 도망가던 스콧은 돌연 경찰 슬레이저가 가지고 있던 페이저건을 빼앗아 위협. 생명의 위협을 느낀 슬레이저는 어쩔 수 없이 스콧을 향해 총을 발사했고요. 이후 스콧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이미 그는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안타깝긴 해요. 아니 경찰도 얼마나 좀 트라우마가 있었겠어요. 사실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말입니다. 사고 발생 사흘 뒤인 4월 7일 당신을 스콧 살해 혐의로 체포한다. 경찰 슬레이저가 스콧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겁니다. 정당방위 아니었어요? 과잉방위로 봤나? 슬레이저가 체포된 이유는 그날의 진실을 담은 이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근거리에서 그냥 아예 조준 사격을 했네. 몇 발을 쏜 거예요 지금? 뭐야?
총을 저렇게 많이 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싸워 그리고? 그리고 병원 거 아니야? 그리고 막 수갑 채우고. 그러니까 아까 지금 한 기자님께서 얘기한 거랑 완전 내용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소름이다 이거. 유전 서스펙트네 이거. 이 정도면 완전 반전인데? 영상 속 스콧은 완전 비무장 상태고요. 슬레이저는 달아나는 스콧을 향해 무려 8발을 조준 사격해서 그를 살해했습니다. 미쳤어. 뭐야? 심지어 쓰러진 스콧 옆에 테이저건을 두는 등 증거를 조작하려는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그러지 마. 아 뺏었다라고 거짓말한 거구나. 네. 그러고는 너무나 뻔뻔하고 소름 돋게 스콧이 테이저건을 뺏어서 자신을 위협했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총을 쏠 수밖에 없었다라며 거짓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던 겁니다. 충격이다 이거 진짜. 경찰이 사람을 죽여놓고 어떻게 저런 보고서를 내지? 저 영상 하나 없었으면은 그냥 완전히 묻혔겠죠. 사건의 대반전을 가져온 이 동영상의 촬영자는요. 당시 출근 중이던 청년 페이린 산타나였는데요. 그는 두 사람의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이자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엔 경찰의 보복이 두려워 동영상을 제보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해당 사건이 슬레이저의 진술대로 보도되자 산타나는 안타까운 마음에 스콧의 변호사 측에 자신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와, 야 진짜 천만다행. 정말로 저 영상이 없었다면 진짜 묻히는 사건이었을 텐데 너무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결국 2016년 12월 슬레이저는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한 산타나는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만약 내가 희생자의 가족이라면 어땠겠어요? 꼭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2009년 11월 일본 오사카에서 오키나와행 배를 타려던 살인범을 극적으로 검거. 당시 일본 언론들은 무려 2년 7개월 만에 검거된 살인범의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야, 2년 7개월이면 어떻게 이렇게 오래 도망을 다닌 거죠? 그러게. 2007년 3월 살인범 이치하시 다스야는 영국인 영어 강사 린제이 호커를 성폭행하고 살해. 경찰은 이치하시를 검거하기 위해 전담 수사반을 꾸린 뒤 잠복과 대대적인 탐문 수사를 벌였고요. 무려 1,000만 엔, 당시 한화로 약 1억 6천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는데요. 하지만 무려 2년 7개월이나 살인범 이치하시의 흔적을 수사했지만 수많은 허위 제보가 쏟아지고 수탁에 허탕을 치는 등 수사는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2년이 넘는 도둑이 막을 내릴 수 있었던 건 누군가 제보한 한 장의 사진 덕분이었습니다. 누구예요? 이건 뭐죠? 학생증 증명사진 같은 것 같은데? 이치하시는 아니죠? 누구야? 근데 이 한 장의 사진이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쌍꺼풀과 오뚝한 코, 얇은 입술까지 완전히 다른 인물 같지만 놀랍게도 이건 이치하시 본인의 사진이 맞습니다. 얼굴 바꿨구나. 성형수술? 응, 바로 바꿨네. 도망다니려고. 아니 저 눈썹을 어떻게 저렇게까지 바꾸죠?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병원에서 수술한 환자가 이치하시 같아요. 사실 이치하시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얼굴을 성형하며 페이스오프를 감행해왔던 겁니다. 심지어 스스로 바늘과 실로 코를 꿰매고 입술을 자르는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살인범 이치하시가 나고야의 한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은 뒤 환자의 차트를 정리하던 의사는 사진 속 이치하시의 볼에서 사마귀 제거 흔적을 발견했는데요. 그리고 과거 그의 볼에 있던 사마귀의 위치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경찰에 제보했던 겁니다. 이거는 의사가 대단했네. 아, 잘했네. 자, 경찰은 의사의 제보 덕분에 이치하 씨의 새로운 수배 사진을 배포했고요. 마침내 2009년 11월 10일 배를 타고 도주하려던 이치하 씨를 목격한 한 선박회사 직원의 신고로 그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오프 살인범 이치하 씨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뭐 이런 건 영화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실제에서 이걸 했다니까 정말 너무 공포스럽다 정말. 2018년 1월 미국 FBI에 걸려온 익명의 제보 전화. 플로리다에 사는 니콜라스 크루즈가 총기 난사를 계획하고 있어요. 니콜라스 크루즈가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다녔고 게다가 소총과 탄약을 구입해 자신의 SNS에 사진을 게재했다고 제보한 겁니다. 어이구, 뭐야? 야.
무서운 사건인데? 이거는 굉장히 그 총기 난사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 제보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 뒤인 2018년 2월 14일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묻지마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 용의자는 학교 건물 안팎을 오가며 학생들을 향해 마구잡이로 총격을 가했고요. 이 사건으로 무려 17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나오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범행 약 1시간 만에 경찰이 체포된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 그의 이름 니콜라스 크루즈였습니다. 그때 조사를 했었어야 되네. 아니 제보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던 거예요? 당시 관할 지역인 마이애미 지부에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추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뭐 거짓 제보도 많은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제보를 다 조사할 수는 없어요, 물리적으로. 근데 어쨌든 다른 것도 아니고 총기 난사를 예고한 제보는 그 많은 제보 중에서 일단 우선순위로 조사를 해야죠. 지나치면 안 되는 제보였죠.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FBI가 묵살한 니콜라스 크루즈에 대한 제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발생 약 5개월 전인 2017년 9월 한 너튜브 채널에 달린 댓글. 나는 전문적인 학교 저격수가 될 거다. 이 끔찍한 댓글을 단 사람의 이름 역시 니콜라스 크루즈였는데요. 이후에 이 댓글을 본 해당 너튜브 채널 담당자는 곧바로 댓글을 캡처해 FBI 제보. 그러나 당시 FBI는 댓글을 남긴 니콜라스 크루즈가 누구인지 신원을 밝혀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2017년 10월에는요. 니콜라스 크루즈가 자신의 뒷마당에서 닭을 총으로 쏘는 모습을 보고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요. 또 뒷마당에서 사격 연습을 하는 모습을 직접 촬영해 두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 사인을 무시합니까? 사전에 네. 다 저런 게 있었는데 너무 노골적이었는데. 17명의 목숨을 살릴 기회를 여러 차례 무시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던 FBI. 수많은 이들의 희생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지 않을까요? 2013년 4월 18일 미국 한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3일 전 하루아침에 두 다리를 잃고 병원에 실려온 27살 청년 제프 바우만이 수술 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산소호흡기를 단 채 수술 후 마취 기운이 다 가시지 않은 상태임에도 바우만은 정신이 들자마자 메모지와 펜을 달라고 요청하는데요. Bad. Saw the guy. Looked right at me.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을 부상시킨 범인을 봤다라는 제보인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바우만의 메모가 공개되자 보스턴 마라톤 테러 결정적 제보 입수. 오, 바우만의 메모는 9.11 테러 이후 미국 내 최악의 테러로 불리는 보스턴 테러 용의자에 대한 결정적 제보였습니다. 아, 저거 너무 끔찍했잖아. 이 사건이었구나. 아, 그 보스턴 테러로 다리를 잃은 거예요? 그렇죠. 저 너무 끔찍했잖아요. 그리고 그 가방이 테러 가방이었던 거고. 그렇습니다. 어. 사건이 발생한 건 2013년 4월 15일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열린 보스턴 마라톤 대회. 오후 2시 50분경 마라톤 결승 지점에서 잇따라 폭탄이 터지면서 세 명이 목숨을 잃고 260여 명이 부상을 입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And we will find out who did this. We'll find out why they did this. 9.11 테러의 악몽이 되살아난 듯 미국 경찰과 FBI는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수사에 돌입. 9천여 명의 경찰을 동원해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벌였는데요. 테러 직후 FBI는 테러 현장 주변에 600여 대의 CCTV를 수집. 이때 모인 데이터만 10테라바이트. 이는 영화 10,000편에 해당하는 분량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당시 약 50만 명의 인파가 운집한 상황. 목격자도 없는 상태에서 FBI는 용의자에 대한 수사망을 좁히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아니, CCTV가 있다고 해도 저게 너무 방대하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다 봐야 찾잖아요. 그럼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았네. 그런 상황에서 테러 용의자를 목격한 바우만이 의식을 되찾자마자 메모로 남긴 이 결정적인 제보. 이 메모는 곧바로 FBI에 전달됐고요. FBI는 바우만에게 테러범에 대한 구체적 인상착의까지 확인하며 테러 현장의 수많은 인파 중 2명을 용의자로 압축할 수 있었습니다. 2명이 어디야? 그러니까 이 제보가 없었다면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자, 이때 테러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잃을 정도의 피해를 입은 거군요. 그렇죠. 깨어나자마자 어쨌든 처음으로 하신 게 제보니까 의식이 오자마자 그죠. 이게 진짜 대단한 거죠. 바우만의 제보로 보스턴 테러범 수색은 급물살을 탔고요. 바우만이 제보한 바로 다음 날 테러범 조하르 차르나예프는 체포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덕분에 어쨌든 테러범을 체포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된 겁니다. 예. 이게 빨리 검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들이 또 어떤 연쇄 테러를 저질렀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1994년 9월 16일 새벽 3시 서울의 한 경찰서로 한 여성이 뛰어들어옵니다. 사람을 죽이고 막 불태우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엽기적 살인 행각으로 대한민국 범죄사에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들로 기록된 지존파 사건을 세상에 알린 결정적 제보였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모두 5명을 살해한 범죄단 일당 6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참 어린 마음이 되게 충격을 받은 그런 사건이었는데 맞아. 너무 잔혹해서. 네. 지존파는 부유층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심에 가진 자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죽인다라는 행동 강령을 세우고 무고한 시민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는데요. 이들은 살인 연습을 한다며 실제로 젊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것을 시작으로 배신한 조직원, 사업가 부부 등을 살해 총 5차례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납치한 피해자를 감금하고 사체를 소각할 화덕까지 설치한 일명 살인 공장, 비밀 아지트까지 있었는데요. 이해가 안 간다. 1년 3개월 동안 전국을 누비며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지존파. 당시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납치 살인 사건이 발생했지만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를 찾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 이 여성의 제보로 지난 살인 사건들이 모두 관련이 있고 그 배후에 지존파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지금도 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니까요. 그 제보가 아니었으면 지존파 못 잡고 또 더 많은 피해자, 우리가 또 보고 싶지 않은 그 뉴스들이 더 많이 나왔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결정적 제보를 한 여성, 그녀의 정체는 지존파에게 납치당했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피해자 A씨였습니다. A씨는 지존파에게 납치돼 끔찍한 시간을 보낸 지 8일째 되는 날 지존파의 일당 중 한 명이 부상을 입자 자신이 간호하겠다며 전남 영광 읍내의 한 병원에 동행했고요. 지존파의 감시가 허술해진 틈을 타 병원 탈출에 성공. 그렇게 필사적으로 뛰쳐나와 농가의 비닐하우스에 숨었다가 택시를 3번 갈아타며 이동. 아슬아슬한 숨바꼭질 끝에 서울의 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납치 피해자이자 생존자 분이면은 사실 더 제보하기 겁이 났을 수도 있는데 그럼요. 제보를 했네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진짜. 무섭죠. 경찰은 지존파의 본거지를 급습. 그렇게 1994년 9월 21일 지존파 일당을 검거하며 그 충격적인 실체가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난 인간이 아니야. 그러지. 정말 죽여서 못 죽여서 한이 맺혀. 충격이었어. 저도 충격이었어요. 반성하는 태도가 아예 안 보여. 결국 이들은 사형을 선고받고 1995년 11월 2일 사형이 집행되며 끔찍한 지존파 살인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제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